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삼각관계, 막장 스토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펼쳐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의 장르는 로맨스나 드라마겠지만 이 사건은 스릴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와 스릴러 영화 줄거리를 듣기 편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제 곧 2만 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1997년.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았지만 스릴러가 되어버린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27살의 남자 최수혁과 25살의 여자 정효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었고 이 정효실이라는 여성은 당시에 격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둘은 2, 3년간 사귀고 있는 사이였고 결혼도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이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됐던 건데 이 최수혁이라는 남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오모 씨였어요. 즉 최 씨가 양다리를 걸쳤던 거고 이 양쪽 여성 모두와 결혼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22살의 여성인 오 씨와는 결혼 날짜까지 잡아두고 이런저런 준비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정효실과는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요. 이렇게 되면 설사 정효실이랑 먼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 씨랑 결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정효실이 내연녀가 되는 건데요.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오히려 오 씨와의 관계를 그냥 엔조이 관계라고 생각했던 거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그랬다면 대체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까지 실제로 추진을 했던 건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오 씨가 알아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지만 여기에서 멈췄다면 그냥 나쁜 놈,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정도 욕을 먹고 적어도 아무도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1997년 1월 1일 최수혁과 오 씨의 결혼식 열흘 전 최수혁이 오 씨를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 2동으로 불러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날 오 씨가 그곳에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최수혁과 함께 그가 사귀고 있다는 정효실이 함께 나와 있었어요. 이날 어떤 흉악한 사건이 발생했는지와는 별개로 일단 이렇게 자기가 동시에 사귄 여자 2명을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한 최수혁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가운데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했었어야 할 것을 왜 이 둘을 대면하게 했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두 여자가 만나서 어떤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얼굴을 보자마자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때 가운데서 대체 최수혁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씨와 정효실, 이 두 여자의 말싸움이 점점 더 격해지고 급기야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러다가 정효실이 이를 내고 맙니다. 오 씨의 목을 졸라 그녀의 숨을 끊어놓고 말아요. 일이 여기까지 치닫는 동안에도 당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이 최수혁은 이때부터 정효실과 함께 자기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오 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정효실이 오 씨를 죽이게 만든 건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오 씨의 시신을 쌀포대에 담아서 최수혁의 고향인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장동 저수지 인근 야산에 길이 1.4m, 세로 0.8m의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합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오 씨의 가족들은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오 씨가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라고 황망했겠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오 씨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오 씨의 가족들이 오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최수혁한테도 당연히 연락을 했을 거잖아요. 이때 최수혁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슬픈 척을 하면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오 씨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찾는 신용을 했던 거겠죠. 심지어 그러는 동안 오 씨의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도 다녀오고 그랬다고 해요. 보통 사람의 심장으로는 정말 못할 짓이죠. 최수혁은 이렇게 오 씨의 가족들과 함께 간절하게 오 씨를 찾는 척하면서 뒤로는 도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씨가 사라진 지 4일 후인 97년 1월 5일, 이제는 최수혁도 자취를 감춰버려요. 도피한 겁니다. 그는 죄송합니다 라고 적은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삐삐에 정효실과 함께 자신들이 오 씨를 살해했고 어디에 유기를 했으니까 잘 찾아서 장례를 치러달라 라는 내용을 녹음해 둡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남은 가족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사랑을 택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까지 남깁니다. 이 사건은 최수혁의 심리와 의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최수혁이 당시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두 여자를 만나서 둘 다와 이렇게 결혼 약속을 한 건지, 만약에 진짜 사랑한 게 정효실이라면 왜 그냥 오 씨랑 이별이나 파혼을 하지 않고 그녀를 죽게 만든 방법을 택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를 하는 마당에 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이렇게까지 낱낱이 다 자백하고 떠난 건지 희한합니다. 어쭙지 않게 이걸 마지막 양심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범죄 사실을 고백하더라도 이제 아무의 눈에 띄지 않고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완벽한 도피처를 찾은 자신감 때문이었거나 둘 중 하나일 듯한데요. 아니면 둘 다이거나요. 그렇게 가족들은 이 삐삐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겠죠. 오 씨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과 며칠 전까지 나랑 같이 목욕탕까지 갔던 예비 사위가 내 딸을 죽인 범인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최수혁이 말한 장소에서 실제로 오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자백은 정말 사실인 걸로 밝혀졌고, 그때부터 경찰도 최수혁과 정효실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이나 증언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같은 해 2월, 경찰은 최 씨와 정 씨를 잡기 위해서 당시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을 통해 공개 수배를 내립니다. 지금의 그것이 알고 싶다 못지않게 정말 파급력이 크고, 또 여기에 범인을 수배하면 꽤 많은 수가 잡혀 들어갔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경찰청 사람들의 용의자를 찾습니다 라는 코너 등에 97년 2월이랑 97년 12월 이렇게 무려 2번이나 최수혁과 정효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찾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98년 3월에는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들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공중파의 영향력이 큰 TV 프로에 나와도 아무런 수확이 없었어요. 이들의 행방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 목격했다는 사람, 아무런 제보도 들어오질 않았는데요. 왜였을까요? 당시 최수혁과 정효실은 이 메모와 삐삐 녹음을 남기고는 일단 부산으로 도주했어요. 최수혁이 오 씨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결혼 자금과 주변 지인들한테 빌린 돈 1,300만 원을 가지고 친척의 차를 빌려 타고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들의 범죄를 이미 다 말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 계속 머무를 생각은 아니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부산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이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 다음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깁니다. 한양대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서 잠시 생활했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줄거리 소개해드렸던 영화 타겟 기억하시나요? 범인이 대학가 인근의 방을 얻어 살면서 자기를 그 대학교 학생이라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당연히 그 주변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범인을 대학생으로 알고 있었고요. 아마 최수혁과 정효실 이 두 사람도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학생으로 보였을 테니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눈에 띄거나 의심을 받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내려졌으니 국내에서 길게 머무르기는 어려웠겠죠.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서 500만 원의 위조 여권을 삽니다. 최수혁은 김성민, 정효실은 김현미라는 이름으로 각각 바꾸고 미국으로 도망쳐요. 이래서 국내에서 더 이상 아무런 목격담이나 제보가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붙어서 나가면 또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하냐면 97년 11월에는 최수혁이 먼저 출국을 하고 그 2달 후인 98년 1월에 정효실이 뒤따라갑니다. 근데 아까 두 사람이 공개 수배되면서 방송을 탄 게 총 3번이라고 했잖아요. 각각 97년 2월이랑 12월, 그리고 98년 3월이라고 했었죠.
최수혁이 나간 97년 11월에는 방송을 한 번 탄 후고 정유실이 출국한 98년 1월에는 이들의 얼굴이 공중파 방송에 2번이나 나간 후였어요. 심지어 정유실이 출국한 98년 1월에는 불과 그 한 달 전인 97년 12월에 방송을 탔던 그 직후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항에서 이들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조금 놀라운데요. 그만큼 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영악하게 조심을 했겠죠. 위조 여권도 못 잡아내고 범인도 놓치고 조금 아쉬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걸리지 않고 무사히 미국으로 건너가서 LA 인근의 롱비치라는 곳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치안이 썩 좋지는 않았던 곳이었다고 해요. 아무리 1,300만 원을 갖고 있었어도 사실 이미 500만 원은 여권을 사는데 썼고 또 그 외에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며 도피 과정에서 또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또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뾰족한 수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었겠죠. 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와서 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별로 없는 곳이 차라리 이들 입장에서는 낫기도 했을 거고요. 이 둘이 이민을 오려고 착실하게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거니와 공부나 사업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지는 예상이 가능하죠. 영어도 못하고 정유실도 해본 일이 격리 직원일 뿐이라서 둘 다 사실 특별하게 배워온 어떤 기술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요. 월급이 많진 않았겠죠. 후에 이 두 사람을 자주 본 현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늘 어두운 표정이었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최수혁과 정유실의 거주지가 그들의 일터인 슈퍼마켓과도 꽤 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현지에서 알게 된 멕시코 출신 이민자를 통해서 불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집 슈퍼마켓만 왔다 갔다 운전을 해서 다녀요. 이들의 생활 환경에는 주로 히스패닉계 사람들 혹은 흑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거나 이런 이슈만 만들지 않으면 이대로 쭉 들키지 않고 여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사건의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었기에 모두들 이대로 그냥 장기 미제 사건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죠. 정말 기적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이 두 사람이 잡히게 되는데요. 2000년 8월 말에 목포경찰서로 드디어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미국 LA에 거주 중인 교민이 걸어온 전화였는데요. 그는 얼마 전 코리아타운에 있는 비디오 가게에서 한국 프로그램 사건 25시를 빌려봤다고 해요. 당시 기사를 여러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모두 이 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비디오를 먼저 보고 나서 슈퍼마켓에서 이 커플을 본 건지 아니면 이 커플을 슈퍼마켓에서 먼저 보고 나중에 비디오를 보면서 기억을 해낸 건지 요 앞뒤 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교민 차모 씨가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얼굴이랑 자기가 슈퍼마켓에서 본 얼굴들이 비슷하다는 걸 알아보고 직접 한국에다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수배 전단지를 현지로 보내서 이 제보자 차 씨에게 동일 인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고는 이내 미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시작해요. 제보가 들어온 지 2개월 만인 2000년 10월 17일 오전 8시 일단 출근하는 최수혁과 정유실 두 사람이 검거가 됩니다. 이들을 체포한 미국 경찰들이 먼저 여권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름이 바뀌어 있죠. 이들은 우리는 그냥 불법 체류자는 맞다. 근데 최수혁, 정유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 즉 한국에서 범죄를 짓고 도망온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너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서 대조해 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최 씨와 정 씨의 지문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 지문 대조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냅다 부인합니다. 일단 이들을 빨리 한국으로 데려가서 조사도 더 하고 재판도 받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당시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선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행되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송환 요청을 위한 서류 조건도 너무 까다로웠고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미국 경찰을 설득해 일단 이 두 사람을 불법 체류 혐의로 임시 구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이 미꾸라지 같은 두 인간이 보석금을 지불하고 가석방을 신청한 거예요. 하지만 끝끝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10조에 따라 이들을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용의자로 판단을 하고 드디어 이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수갑에 채워진 채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기내로 들어가던 최수혁은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잠시 들어 주변을 살피는 등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또 체구가 작은 정효실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허리까지 숙인 채로 황급히 최수혁의 뒤를 따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 둘은 체포당한 당시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간 좀 얼떨떨하고 좀 멍한 상태였다고 기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아시아나 203편을 타고 한국 공항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 승무원들도 탑승 게이트 앞에 모여서 자, 오늘 승객들 중 한국으로 압송되는 두 용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굉장히 긴박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또 같은 비행기를 타는 탑승객들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 취재진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물어보고 굉장히 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출입 통로로 걸어 나온 최수혁, 정효실 두 용의자의 신병을 한국 경찰이 정식 인계받았어요. 이들은 목포경찰서에 바로 인계돼 구속이 됐고 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2001년 4월 1심 공판에서 오 씨를 직접 살해한 정효실에게는 징역 18년, 유기를 도운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최수혁이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거예요.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비록 우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걸로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됐으며 최 씨 또한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약혼녀의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의 가증스러운 범행을 용서할 여지가 없어 중형에 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재판 과정에서 당시 죽임을 당했던 오 씨가 최수혁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사실도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것만 같은 두 사람이지만 최종적으로 정효실은 징역 10년, 최수혁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 이미 당연히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생존 여부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등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양궁 선수 사건이랑 뭔가 비슷한 점들이 많은 사건이었죠. 오늘은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